1992년 2월 21일, 일본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의 국도를 달리던 한 남성은 소변을 보기 위해 갓길에 차를 멈추고 내렸습니다. 그렇게 갓길 옆으로 다가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10m 떨어진 벼랑 아래에 뉘어 있는 듯한 사람의 형태. 처음에는 마네킹이라 생각했습니다. 내려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국 그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적중했습니다. 절벽 아래에 있던 것은 하루 전 실종된 두 명의 여아였거든요. 1992년 2월 20일 아침, 후쿠오카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여아가 등교 중 실종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학교에선 수업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는 것을 걱정해 집으로 전화했고, 전화를 받은 부모님들은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죠.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던 두 여아의 실종에 걱정한 지역 주민들까지 동원돼 주변을 살폈지만 끝내 다음날 그녀들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추정 지역으로부터 약 20km 떨어진 도로 옆 절벽 수풀에서 발견된 그녀들은 하의와 속옷이 사라진 상태로 얼굴에 상처와 목에 졸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실종 당일인 20일 9시 30분. 후쿠오카현 경찰 수사 1과는 본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단정하고 수사본부를 설치, 260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동원되는 대규모 조사가 이뤄졌죠. 다음날 유기 현장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의 옷가지를 비롯한 물건들이 발견됐지만 범인의 별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경찰이 찾은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의 옷에 붙은 섬유 조각과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혈흔. 이것은 중요한 단서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DNA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아 적은 양의 불확정한 샘플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경찰은 지역에서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거나 친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여아라고 하더라도 두 명을, 그것도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등교 시간에 납치한다는 것은 안면이 있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던 중 경찰은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54살의 쿠마라는 남성을 주목합니다. 4년 전 인근에서 초등학생이었던 A라는 여아가 실종된 뒤 끝내 찾지 못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용의자 중 한 사람이 그였거든요. 당시 A는 친구였던 쿠마의 장남과 놀다 헤어진 뒤 그의 집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지역에서 실종됐는데 A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이 쿠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A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가 범인임을 가리키는 별다른 증거도 없었기에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는데 4년 뒤 같은 지역에서 두 명의 여아가 사라지자 경찰은 쿠마를 의심했던 것이었죠. 당연히 그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에 아내를 직장까지 태워주고 집으로 돌아온 뒤 초등학교 등교 시간 전, 즉 피해자의 실종 추정 시간 전에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집으로 가려면 피해자들의 등굣길 도로를 지나야 하기에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알리바이가 성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재현한 결과 만약 그가 아내를 직장까지 태워준 뒤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집으로 출발했다면 그는 무조건 피해자들의 등굣길을 지나가는 시간대에 그 도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착 지점인 어머니의 집에 간 시간은 달리는 속도가 있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시작 지점인 아내를 직장에 태워준 시간은 달라질 수 없었기에 그의 말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죠. 이 사실을 지적하자 그는 자신이 헷갈렸다며 아내를 태워준 뒤 집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계속 말이 바뀌는 그의 신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실종 당일 11시 무렵에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에서 수상한 차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그날 차량 왕래가 적은 도로 갓길에 주차된 감색 마스다 봉고 차량을 보았다는 산림조합 직원이었던 목격자의 증언을 경찰은 주목했습니다.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쿠마의 차가 감색 마스다 봉고였거든요. 또한 색필름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증언으로 그의 차를 조사한 결과 뒷유리에 색필름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차를 외부에서 확인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쿠마가 범인이라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에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고 당연히 그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경찰이 쥐고 있는 열쇠는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
문제는 혈흔의 양이 적었고 당시에는 정확한 DNA 감정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과학경찰연구소는 이 혈흔의 DNA 감정 결과 임의로 제출받은 코마와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같은 자료를 도쿄대와 테이큐대의 법의학 전문 기관에 제공해 재감정을 의뢰하자 사체에 남겨진 혈흔에서 코마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검사를 한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는 등 정확도 문제가 존재했기에 사건을 담당한 후쿠오카 지방검찰청은 DNA 결과만으로는 그를 체포할 수 없었죠. 증거를 찾기 위해 경찰이 한 행동은 쿠마를 24시간 감시하는 것. 대놓고 자기를 감시하며 괴롭히는 경찰 때문에 그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꺼렸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언론을 통해 자기는 피해자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범인으로 몰려 괴롭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반년이 지난 1992년 9월, 쿠마는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차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놓치지 않고 중고차 매장에서 그의 차를 가져와 면밀하게 조사했죠. 당시 경찰 기록에 따르면 차 내부는 청소했는지 비정상적으로 깨끗했기에 단서가 될 만한 별다른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1993년에는 쿠마가 버린 쓰레기를 가져가려는 경찰과 다툼이 벌어져 전지가위로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그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1994년 6월, 새로운 DNA 검사 방법의 개발로 경찰은 재차 그의 차를 조사했고 일부 차 시트의 섬유가 변색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섬유 감정 결과 얼룩 부분에서 피해자 한 명과 같은 O형 혈액이 검출. 이를 DNA 검사 결과 피해자의 DNA형과 동일한 형으로 판명됐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옷가지에서 발견된 섬유가 쿠마의 차에서 발견된 섬유의 종류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죠. 이를 증거로 사건이 발생하고 2년 7개월 만인 1994년 9월 23일에 그는 살인 및 유기죄로 체포됐습니다. 1995년 2월 20일에 열린 제1심 공판에서 그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유류품 발견 지역에서 쿠마의 차종과 동일한 차종이 목격됐던 점, 피해자의 등교 시간에 등굣길 인근에서 쿠마의 차와 동일한 차를 보았다고 주장한 2명의 증인이 나타난 점, 인근 주민 중 쿠마의 차종과 동일한 차량을 소유한 이들은 9명 있었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색 필름도 부착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섬유가 1982년 3월 26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제조된 마쓰다 봉고 좌석 시트에만 사용된 섬유였는데 쿠마의 차와 일치했던 점, 피해자들은 실금 상태로 발견됐는데 정밀 조사 결과 그의 차 뒷좌석에 소변의 흔적으로 보이는 얼룩이 남아있던 점, 피해자의 몸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남아있었는데 그가 오랫동안 기두 포피염 때문에 음부에서 쉽게 출혈하는 증상을 앓고 있던 점, 그리고 발견된 그 혈흔이 새로 도입된 MCT118 유전자 검사 결과 쿠마의 DNA형과 일치했던 점.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1999년 9월 29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쿠마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등굣길에서 그의 차를 보았다는 목격 증언은 경찰이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 이처럼 다른 증거들도 자기를 범인으로 몰려는 조작이라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와 상고를 거쳐 그는 2006년 10월 8일에 사형이 확정됐고 2008년 10월 28일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겨우 2년 만에 집행이 이뤄진 것은 일본에서 1993년에 사형 집행이 재개된 이후 최단 기간이었습니다. 집행 당일까지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유서를 위해 준비된 종이와 펜도 받지 않은 채 끝까지 안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9년 10월 28일에 쿠마의 아내는 후쿠오카 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과학경찰연구소가 실시한 DNA 감정과 유류물이 발견된 지역에서 남편의 차를 보았다고 주장한 목격 진술의 신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죠. 당시 과학경찰연구소가 했던 MCT118 유전자 검사법의 판별 확률은 1000명 중 1명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허점이 드러난 검사법인데 실제로 이 검사법으로 범인이라 지목돼 종신형을 받았던 스가와라는 남성이 훗날 재심 결과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며 18년 만에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 측은 그의 차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DNA의 경우 판별 확률이 23,000명 중 1명인 TH01형과 PM형 검사법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이러한 검사 확률이 2개가 연달아 성립하는 물적 증거를 비롯해 여러 증인, 정황 증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죠.
2021년에 쿠마의 아내는 사건 당일 11시에 불안한 표정의 피해자와 닮은 두 여아가 하얀색 경차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를 내세워 2차 재심을 청구했는데, 과거 그녀는 지인에게 돈을 주며 사건 당일에 남편과 함께 있었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기에 전문가들은 2차 재심 역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은 9시 반이라 11시에 그녀들을 봤다는 증언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미 범인으로 지목된 쿠마는 사형됐지만 그의 아내가 남편의 무죄를 주장하며 아직도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인 이 사건. 이 사건의 결말이 어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